저는 글냄새가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쓰는 글과 쉬는 숨이 같은 사람한테는요, 본받을 점이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는요, 김정배 시인입니다.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공대를 나왔고 시인이 됐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또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립니다. 시인인데 시보다 서평이라든지 각본이라든지 그런 다른 장르의 글을 더 많이 써요. 오늘 이 작가가 쓴 나는 시를 모른다라는 책은요, 제3의 작가가 쓴 시를 읽고 서평을 모은 책입니다. 시를 해석해서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로 풀어 쓴 글감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뭐랄까, 시라는 장르가 좀 그렇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데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어느새 시가 좋아집니다.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이정표 없는 가이드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라는 말. 어쩌면 나는 시를 모른다라는 제목을 쓴 김정배 작가는 이미 그가 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오늘 밤 생각합니다. 오늘의 운세에 마음 머물러 있을 당신. 잠자리가 낮게 날거나 비비새가 울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개미가 길을 가로지르거나 줄을 지어가는 행위도 비가 내릴 징조입니다. 낮에 별이 뜨거나 뭉게구름 양떼구름이 서쪽 하늘에 가득 차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시인은 거리의 나뭇가지가 자동차 불빛에 많이 흔들리면 다음날 비가 온다라고 덧붙입니다. 지극히 논리적이지 못한 이 시적 논리에 오래 마음이 머무는 것은 왜일까요? 논리적이지 못한 이 시적 예감은 삶의 확신이 되어 당신을 그리움의 기압골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발을 짚은 듯 물결치는 파도의 작은 방을 지켜보거나 사진 몇 장이 되어 정박해 있는 서쪽 창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로 그리움을 달랠 뿐입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부질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그리움도 이미 목통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당신에게 일기예보는 이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늦은 저녁상을 물리고 지나간 일기예보나 오늘의 운세에 오래 마음 머물러 있을 당신. 오늘만큼은 당신의 얼굴에 내리고 있을 내일의 비가 오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신의 상처는 스스로 위로받을 때 치유된다. 가수 윤복희가 부르고 모 음악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란 가수가 다시 불러 인기를 누리게 된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란 노래죠. 이 노래에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가수라면 주저없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등등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아픈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건 아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환자들은 늘 다른 환자를 통해 위로받거나 또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바탕 병의 홍역을 치르고 나면
정말로 세상의 반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을 앓는 동안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자신의 상처나 아픔은 스스로 치유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상처는 스스로 위로받을 때 치유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는 위로받아야 할 분이 많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도 잘한다는 이 시의 구절처럼 저도 오늘만큼은 병간에 있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사는 빈방에 마음으로 새들어 살기. 중국 남송시대 무문이란 스님이 편찬한 무문관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화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람 때문에 펄럭이는 사찰의 깃발을 두고 두 스님이 논쟁하는 장면이죠. 한 스님은 깃발이 펄럭인다고 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펄럭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육조 해능이 나타나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펄럭이고 있을 뿐이다 라며 두 스님에게 일종의 죽비를 내립니다. 요즘 귀농을 소재하는 잡지를 보면 시골에서 빈집 구하는 법이라는 글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시골에 노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빈방도 많다는 의미겠죠. 마음 붙이고 정만 붙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폐가도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을 여러 사람이 공공연하게 공유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시골집 구하기는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굳이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업실 하나를 꿈꿉니다.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살지 않은 곳을 매모로 쓰고 있는 시골 부부 앞에서 그 방을 욕심내기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사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시골에서 빈집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이 사는 그 빈방에 이미 마음으로 새들어 사는 것이 아닐까요? 딱 그만큼의 햇살과 한 줌의 바람. 한때 연애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담은 흰 봉투에 애인의 집 주소를 또박또박 옮겨 적는 일이 생애 전부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달된 마음이 99.1MHz였는지 98.5MHz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라디오에서 소개됐던 사랑의 노래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기만 합니다. 연애의 감정은 세상의 모든 주파수를 덮어버립니다. 굳이 서로에게 추파를 던지지 않아도 모란꽃 한 송이는 여름 속으로 입장하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맞춰 꽃잎에 착지하는 나비도 머나먼 거리에서 일식을 기억하는 해와 달에도 저마다의 주파수가 있다는 시인의 사유는 우리를 다시 한번 계절의 틈새 오래 귀 기울이기를 합니다. 언젠간 산수유꽃 보러 산수유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산수유꽃은 커녕 꽃망울에 코빼기도 구경 못하고 종일 허탕만 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천으로 널려있던 돌나물과 이름 모를 풀꽃과 딱 그만큼의 햇살과 한 줌의 바람이 요리조리 채널을 돌려가며 제 주파수를 찾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 산수유꽃 향기로 환해집니다.
그래도 꿈은 꿈이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 우리 모두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나무가 되고 싶었고 그네가 되고 싶었지요. 불가능이란 단어는 태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었기에 꿈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소리가 될 수 있었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될 수 있었던 시절. 때마침 판도라는 상자를 열었고 희망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꿈이 되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소리나 그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는 현실을 견디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꿈에다 음료를 붙이고 색을 입혔습니다. 꿈은 몸을 틀어 유행가가 됐고 팝송이 됐지요. 칸투네와 재즈가 되었고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삶이 가지각색이듯 꿈의 색깔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꿈은 빨강이 됐고 파랑이 되었습니다. 하양이, 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연두색과 하늘색 그리고 회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꿈에다 구멍을 내고 꿈의 밑창을 빼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허전함을 배웠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꿈은 깨면 그만이죠. 그래서 꿈은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꿈은 꿈일 테니까요. 여자는 여자를 버리는 순간 여자가 된다. 뜨거운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에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는 아포가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기막힌 디저트를 맛볼 때마다 차가움과 뜨거움의 오묘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한 번쯤 깨트려 보고픈 예쁜 머그잔을 입술에 갖다 대고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표정으로 버드나무 그늘에 기댄 얼굴이란. 몸살이 날 때마다 술 한잔 생각납니다. 몸은 춥고 열은 오르는 밤. 물과 불의 모순을 동시에 가진 알코올처럼 사랑은 다음 생까지 운구할 길을 찾으며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먼저 사라지거나 떠오르지 않는 맛. 미칠 수 없어 미쳐버리는 사람처럼 한 몸을 이루고 살다 보면 애써 물불을 가려 무엇할까요? 여자는 여자를 버리는 순간 여자가 됩니다. 남자의 가까운 모습으로 겨우 여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빨간 알몸. 너무 아득해서 뜯어 말리기도 전에 물에 빠져 죽는, 타서 죽는 이 아포카토의 씨를 두고 굳이 물불을 가려 무엇할까요? 진정한 삶의 리듬과 사유의 자유를. 칸트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산책했습니다. 평생 프로이센의 수도 퀘니히 히스베르크에 살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즐겼다고 하니 산책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산책에 나서는 칸트를 보며 그 도시의 사람들은 시계를 맞추곤 했을까요? 그런 그도 단 하루 산책을 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익히 알려졌듯 루소의 에밀을 읽기 위해서죠. 칸트는 그날 처음으로 몸에 밴 산책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있어 진정한 산책은 그게 전부이지 않았을까요? 산책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산책로 밖의 산책을 경험해보는 것. 낡은 시간의 형식을 변형시킴으로써 진정한 삶의 리듬과 사유의 자유를, 자신만의 절대적인 시간을 그는
처음으로 맛보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책은 산책로 밖으로 나아가려는 불가능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휘발되어 버릴 길을 버리고 지금 당장 산책로 밖을 서성거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눈이 삐었지. 어머니가 부엌칼을 쓰시다 오른손을 베었습니다. 빈 깡통을 재활용하려다가 손마디에 깊은 상처를 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찾아뵌 어머니의 손엔 돼지비계 털 같은 실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칼이 손마디 뼈마디에 다 닿았지만 불행히 다행히도 칼끝은 노구의 뼈를 가까스로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안 쓰던 왼손을 써야 했습니다. 오른손에 맞춰져 있던 습관들이 하나둘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의 뼈를 받치고 있던 사물들도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무심하던 것들에 죄다 절뚝거리고 더듬거렸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어머니가 침묵 끝에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빈 깡통은 여전히 재활용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마른 피를 빨고 있습니다. 그 깡통을 볼 때마다 어긋남이 가져다주는 묘한 시적 쾌감이 마음을 흔듭니다. 무료하게 평행을 유지하며 내달리던 어머니의 삶에서 그 칼날의 스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시인이 경험한 상상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긋남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의 의미에 상처를 남깁니다. 눈이 삐었다는 그 애틋한 감정이 우리의 시심을 자극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눈이 삐어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 눈의 뼈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이 먼저 낳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그랬듯. (21g을) 제외한 내 몸의 무게. 돌핀델이라는 생화학자가 체중 70kg인 성인 남자의 몸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세장 하나를 청소할 정도의 석회분과 못 한 개를 만들 만한 분량의 철분, 차 한 잔에 섞어 마실 정도의 당분, 세수비누 5장을 만들 만한 지방분, 그리고 성냥 4갑을 만들 만한 분량의 인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문득 내 영혼의 무게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은 후에 빠져나가는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 21g에서 주인공인 폴은 사람이 죽는 순간 21g의 질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1g 무게 속에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 다시 말해 사랑과 행복, 복수와 증오, 기쁨과 슬픔, 동정과 애정 같은 수많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스며들었겠죠. 21g을 제외한 내 몸의 무게, 그 물질의 값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 지금껏 내 영혼에 덕지덕지 빌붙은 몸을 살찌우고 있었던 덩어리가 참으로 까마득해 보입니다. 살과 뼈와 피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가는 내 영혼이 고달픈 이유는 21g의 무게가 떠난 뒤에도 홀로 남겨져 살을 찌우고 있을 무게의 무게 때문인가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줄어들게 될 21g의 몸무게, 벌새 한 마리의 무게이자 초코바 하나의 무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도 못 미치는 내 영혼의 무게 21g. 아무리 후하게 쳐져도
단돈 5천어치도 안 되는 5만 그램의 내 살의 물질적 가치를 생각하니 온몸이 영혼이었던 21살 그때가 애면글면 그리워집니다. 외상값을 갚는 일조차 일이 되는 사내. 외상값을 갚는 일조차 일이 되는 사내가 있습니다. 그 사내는 막힌 하수도를 뚫는 노임 4만 원을 영진설비에 갖다 주라는 아내 명을 받고 집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는 곧 굵은 비를 만나게 됩니다. 럭키 슈퍼 앞에서 말이죠. 사내는 때는 이때다 싶어 그대로 앉아 병맥주를 마셔버립니다. 슈퍼의 이름처럼 행운이라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사내는 다시 영진설비를 향해 가다가 화원 앞에 놓인 자스민 한 그루를 만나 사게 됩니다. 사내는 결국 영진설비에 돈 갖다 주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무능하게만 보이는 그 가장에게 영진설비 가는 길은 천산북로보다도 더 먼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진설비 아저씨도 설거지하는 아내도 그리고 숙제를 하는 고운 눈썹을 지닌 아이도 모두 그 사내를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눈치입니다. 사내에게 있어 영진설비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하지만 우리에게 순수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를 읽고도 현실과 능력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면전에 보란듯이 작고 예쁜 자스민 한 그루를 사다 놓을 생각입니다.